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8일 인민군이 4일 만에 서울 점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알에서 27일 날 패잔병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패잔병들은 전부 다 미아리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3사단 이영호 사단장이 전차를 끌고 28일 날 새벽 1시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도남동 버스 정류장이 있는 데죠. 도남동을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28일 새벽 1시 30분 인민군은 미아리 고개에서 전차포로 서울 시내에 향해서 무차별 전차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전차포 소리에 놀라서 자다 말고 그냥 기절할 정도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민군은 도남동에 도착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인민군 전차는 도남동 창경원 중앙청과 서울시청으로 전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시민들은 전차포 소리와 전차 굉음에 놀라 자다 말고 그냥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새벽 2시 30분 최병덕 참모총장이 한강을 넘으면서 즉시 폭발하고 명령 내려서 최창식 공병감이 이제 한강을 2시 30분에 폭발했습니다. 한경고가 폭파됨으로 인해서 미아루께서 싸우고 있는 국군과 그리고 문산에서 싸우고 있는 국군 1사단, 5사단과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포위돼서 전멸 직전에 있게 됐습니다. 28일 11시 30분에 이민군 3사단 이영호 사단장이 한강에 제일 먼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호 이렇게 사단장이 인민군 1군 단장한테 김은 군단장한테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을 와서 보니까 인도교는 파괴되고 철로가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상행선은 파괴되는데 하행선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판을 깔고 한강을 넘으면은 오늘쯤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강을 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군단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민군은 이렇게 문산에서도 그렇고 동두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포천에서도 그렇고 인민군 이제 문산에서 1사단 6사단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서 인민군 4사단 포천에서 인민군 3사단 4사단이 서울까지 올 때 전차도 한 15대 정도만 16대 정도만 파괴되고 그리고 병력도 큰 손실 없이 인민군이 이제 서울에 점령을 했는데 전차가 한 이제 190대 정도 200대가 다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병력도 얼마 죽지 않고 이렇게 서울을 다 집합을 했습니다. 국군 1사단 백선엽 대령은 이렇게 군수 참면 박경원 중령이 탄약을 가려오라고 수색에 가려다가 인민군이 공격을 받고 이렇게 문산 1사단 사령부로 되돌아 왔습니다. 부상병은 서울로 싣고 가다가 녹번동에서 인민군 공격을 받고 사령부로 데려왔습니다. 부관의 보고를 받고 서울이 인민군이 점령되고 한강고가 폭파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한강교를 폭발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안 김웅일 장군이 최병덕 총장에게 문산 1사단 철수 명령을 내리고 한강교를 폭파해야지 철수 명령을 안 내리고 한강교로 폭파하면은 문산에서 싸우고 있는 1사단, 5사단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일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후퇴명을 내리고 철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김홍일 장군이 최병덕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도 최병덕은 명령을 안 내리고 한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백일이 이제 김홍일 장군이 김백일 참모부장한테 어떻게 참모총장이 명령도 안 내리고 그냥
가느냐. 그러니까 김백일 참모부장이 문산에 있는 1사단 백선엽 장군한테 사단장한테 한강 넘으라고 그리고 후퇴라고 명령을 내리고 한강을 넘으십시오. 이렇게 권고도 김백일 참모부장도 그걸 거역하고 문산 국군 1사단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냥 다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6월 25일 오후 이제 오후 2시에 백서집 1사단은 장병들에게 만난을 극복하고 한강을 넘어 시흥으로 집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군 1사단에는 11연대, 12연대, 유해전 교도대 2, 3포로 이제 한강을 넘고 나머지 국군 1사단과 2사단 13년대와 사단 직할부대는 행주로 넘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제 철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영이 12연대장이 공병부대를 이끌고 장병들이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국군 1사단 8포병대가 국군 1사단 장병들이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민군을 배구머리 곡사포로 잘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6사단 13대는 이미 김포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강을 넘는 국군을 뒤에서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주 나루터는 국군 1사단과 의정부에서 싸우다가 후퇴한 장병들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강을 건널 부교도 배도 어떤 준비도 없었습니다. 국군 1사단 장병들은 모든 화기를 버리고 알몸으로 이제 한강을 이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1사단 장병 1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사단은 광주에 있는 5사단하고 합쳐서 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1사단은 사실은 5사단, 1사단, 2기사단이죠. 2기사를 합쳐서 병력은 약 한 12,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3,400명이 한강을 건너다가 다 익사해버렸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한강을 건넌 장병은 겨우 한 5,000명 됐습니다. 남은 장병 모두 이제 전사라는 비참한 이렇게 일생을 마쳤죠. 50년 6월 27일 오후 3시 육군 참모총장 지도원인 김홍일 장군이 문사단 1사단 백선엽 장군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현재 인민군이 3사단과 4사단이 수일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차가 150대가 넘고 그리고 국군은 막을 병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일이면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을 갔다. 그러면은 한강교를 폭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강교를 폭파하면은 인민군이 국군 1사단이 한강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27일 저녁부터 이제 3개 연대 중에서 2개 연대는 후퇴를 한강을 넘고 1개 연대로 방어를 하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전황하고 방법을 김홍일 장군이 백선엽 장군한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그러면은 최명덕 참모총장 명령서를 좀 갖고 오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명령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후퇴를 하겠습니까? 또 들어보니까 명령서가 없이 일개 사단장이 병력을 다 한강으로 뺀다는 것은 후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김홍일 장군이 백선엽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명령서를 받으러 이렇게 이제 그때는 봉일천이죠. 봉일천에서 이제 육군본부로 왔죠. 그래서 최병덕을 만나서 명령서를 주라. 지금 문산에서는 잘 싸우고 있고 병력도 있고 무기도 다 괜찮으니까 이 병력을 전부 다 한강으로 빼서 한강에서 방어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거 다 전멸돼 버린다 하고는 김홍일 장군이 최병덕 참모총장한테 명령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명령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군 1사단은 명령서 없어서 27일을 지나고 28일 이렇게 철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전 10시경에 백선엽 1사단장은 각 연대장한테 문사를 향해서 반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8일 날 이렇게 오전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28일 날 이렇게 오후에 이제 한강 넘어라 이렇게 하니까 전방에 싸우는 전투는 장병들한테 명령이 하달되지 않을 것 같고 거의 다 이제
전방에서 싸우다 죽고 한강 넘다가 3,500명 익사되고 그리고 겨우 넘은 사람이 12,000명 중에서 한 5,000명만 넘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국군 1사단은 57mm 대전차포가 18문, 바주카포가 192문이요, 자그만치. 그리고 105mm 곡사포가 15문, 81mm 박격포가 36문, 60mm 박격포가 54문, 차량이 150대 등 무기를 모두 버리고 한강을 걷는 것입니다. 만일 김호일 장군이 백선엽 사단장에게 27일 저녁 한강을 도강하라고 넘어라고 권고할 때 이상의 무기를 가지고 12,000명의 병력으로 한강을 방했다면 인민군이 쉽게 한강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 자존심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미군이나 외국군이 볼 때 그러고도 한국군은 싸움을 잘하는구나 그러는데 그냥 싹 전멸돼 갖고 맨주먹으로 한강을 건너버리니까 자존심도 안 생기고 권위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나 외국 군인들이 한국군을 볼 때 그냥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는 한국군인을 참 참담하게 본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참 국군 1사단이 참평가대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 국군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수도사단 등 7사단 등 6개 사단이 붕괴되고 장병 44,000명이 전사하고 7개 사단의 모든 무기와 차량을 이북에 다 버리고 8,000여 명 정도가 겨우 소총 한 자루씩만 가지고 한국을 넘어서 이걸로 대한민국 육군은 전부 다 이제 8개 사단인데 6개 사단이 붕괴되고 춘천에 있는 6사단, 강릉에 있는 8사단, 2개 사단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한강을 걷는 장교 장병들은 거지같이 자기들의 신세를 탄신하며 특히 1사단 장병들과 장교들은 최병덕 총장이 자기들은 한강을 건너 도망치면서 1사단에게는 후퇴 명령도 내리지 않고 거의 전멸하는 것과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고 한강을 폭파한 것에 대해서 장병들은 탄식을 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4일 육군본부 정부국 장등 대령이 옹진이 17년대, 동주천에 1년대, 포천에 7년대, 춘천에 포천에 9년대, 포천에 7년대, 강릉에 10년대가 지금 계속 인민군이 준비해서 25일 날 남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 사단에서 연대에서 보고했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준비를 않고 최병덕 총장은 휴가와 외출을 보낸 것을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장정국장이 이야기해도 그냥 취소하지도 않고 그리고 휴가 외출을 보내고 이제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최병덕이 간첩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수사본부 오재도 검사가 간첩 성시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병덕 총장이 간첩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최병덕을 조사해야지 최병덕을 조사하려면 이건 안 됩니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모총장이 무슨 간첩이겠느냐 그러고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게 된 또 원인이 되었죠. 그 이승만 대통령 한 명의 간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만 이승만 대통령 70이 넘었고 전사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으니까 참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49년도 10월 한 번 참모총장직에서 사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최병덕을 참모총장에 50년도 4월 달에 다시 임명을 했어요. 임명하기 전에 임명신 상고부 장관이 최병덕을 참모총장에 다시 기용하게 되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임명신이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최병덕은 안 된다고 간곡히 반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4월 10일 날 다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경국장 김태선이 남도당 책임자 김삼룡이 북한에 있는 박헌영에게 군안의 공산주의 보고서에
최병덕 참모총장 이름이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최병덕을 이렇게 조사해야 됩니다. 숙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김태선이가 이승만한테 여러 번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또 묵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49년도 최병덕 참모총장 부관 라치광 또 라엄광이라고도 해요. 라엄광 또는 라치광이라 하는데 중위는 육군 병적에도 없는 인민군이었는데 북한 간첩이었는데 중위 계급장을 달고 최병덕 총장의 부관 행세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북에 보내고 군의 모든 일에 국군이 망하게 뒤에서 다 조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라엄광입니다. 그런데 최병덕 총장을 이 라엄광이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한 거죠. 최병덕 총장이 28일 새벽 2시 한강을 넘을 때 부관이니까 라엄광이가 나치광이가 같이 넘어야 되는데 이자는 27일 날 저녁에 북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7일 전 28일 새벽에 북으로 도망가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라엄광이가 북한의 간첩이었고 이 라엄광에 의해서 최병덕이가 조종을 받고 있어서 국군을 이렇게 망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병덕 총장의 간첩 행위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으로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